퇴직할 때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노후자금 3억,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형은 준비 잘했네. 부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3년 지난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연금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쓸 돈이 없어요. 병원 한 번 가려면 망설여지고, 아내한테 외식하자는 말도 잘 안 나와요.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 오늘은 저처럼 겉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 불안한 분들께 제 3년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저는 62살에 퇴직했어요. 35년 다닌 회사였거든요. 마지막 날 사무실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슬프거나 허전하기보다는 이제 진짜 내 시간이다 싶었달까요? 책상 서랍 정리하는데 오래된 명함들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 버리면서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35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전화 받고 출근하고 아이들 어릴 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렇게 버텨온 거거든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들 대학 보내려고, 노후 준비하려고. 퇴직금 정산받던 날 인사팀에서 서류 건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드디어 끝났다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퇴직금 정산받고 그동안 모아둔 거 합치니까 노후 자금이 딱 3억이 됐어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기로 했으니까 3년만 버티면 연금도 나오고 솔직히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 꽤 잘 준비한 거 아닌가? 주변에 보면 퇴직금 몇 천만 원 받고 끝인 분들도 많거든요. 연금 가입 안 해서 받을 게 없다는 분도 있고 집도 전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직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 상황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걱정 없겠다. 3억의 집에 연금까지. 뭐가 불안해?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 너는 잘 준비했어. 부럽다, 진짜. 그 말 듣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게, 나는 좀 낫지? 우쭐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35년 버틴 보람이 있구나 싶었달까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도 큰 소리 쳤어요.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자. 아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당신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동안 아내도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애들 키우고 그 고생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퇴직 첫 달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고 낮에 동네 공원 산책해도 되고 오후에 아내랑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평일 낮에 마트 가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이게 노후구나. 이게 은퇴구나. 드디어 내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계산도 해봤거든요. 3억이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써도 20년은 가잖아요. 거기에 연금까지 더해지면 월 200만 원 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부부가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치 안 부리고 크게 쓸 일 없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퇴직 첫 해, 저는 제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한테 떳떳했어요. 근데요, 그 자신감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아껴 쓴다고 썼는데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노후자금 3억에서 1년 만에 3,500만 원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월 150만 원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의 2배가 나간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썼지? 저는 분명히 큰 돈 쓴 적 없거든요. 여행도 안 갔고, 큰 가전제품 산 것도 없고,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썼나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카드 명세서랑 통장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한 줄 한 줄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정리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일단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관리비 월 18만 원, 보험료 45만 원, 통신비 15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이것만 합쳐도 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 회사 선후배 모임, 동네 아는 형들 모임.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거죠. 한 번에 5만 원, 7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쏠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 10만 원, 15만 원 훌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퇴직하고 건강 챙기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에 갔어요. 등산 자체는 돈이 안 드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예요. 산에서 내려오면 다들 배고프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 산 밑에 식당 가서 파전에 막걸리, 도토리묵에 두부김치. 한 번에 4만 원,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이잖아요. 등산 후 식사비만 월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 갔거든요. 퇴직하고 시간 나니까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낚시가 돈이 꽤 들어요. 낚싯대 새로 사고, 미끼 사고, 기름값에 통행료에. 바다낚시 한 번 가면 1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예상 못한 게 경조사비였어요. 퇴직 첫 해에 지인 부모님 상이 4번 있었고, 조카 결혼, 동창 아들 결혼, 후배 딸 결혼까지.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큰 건 30만 원씩. 1년 모으니까 경조사비만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어. 월 150 쓸 줄 알았는데 거의 300 가까이 나간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매일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친구 만나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게 다 돈이잖아.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구 만나고 건강 챙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쓴 것 같지 않았어요. 큰 돈 쓴 적이 없으니까. 근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게 쌓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퇴근 안 하니까 돈 덜 쓸 거고,
회사 생활 안 하니까 경비 줄 거고.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쓸 기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만나게 되고 만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가장으로 살면서 돈 관리 나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3억이 얼마나 갈까? 단순하게 계산해 봤어요. 1년에 3,500만 원이면 10년이면 3억 5천이잖아요. 연금 받아도 이 속도면 70대 되기 전에 바닥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또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건가? 그때부터였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만 63세가 됐어요. 국민연금 받는 날이 온 거예요. 1년 동안 3,500만 원 가까이 빠지는 걸 보면서 정말 불안했거든요.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그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싶었어요. 첫 연금이 들어오던 날 아침부터 은행 앱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점심때쯤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또 확인하고 오후 3시쯤 입금 알림이 왔어요. 두근두근 하면서 확인했거든요. 132만 원. 저는 잠깐 멍했어요. 이게 다야?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냈거든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은 넘을 줄 알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연금 나왔어. 132만 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적네. 기초연금은 안 나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주민센터에 알아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이 있어요. 우리처럼 집도 있고 노후자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면 대상이 안 돼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솔직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받고 열심히 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연습장 꺼내서 숫자 하나하나 적어봤거든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쓰는 돈 아무리 줄여도 250만 원은 나가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고정비만 1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까지 하면 250만 원도 빠듯해요. 연금이 132만 원이면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년이면 1,440만 원. 결국 노후자금에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연금 받으면 노후자금 안 건드려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최소한 덜 건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연금 받아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부족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연금은 여유가 아니라 기본이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연금은 그냥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 노후자금을 얹어야 겨우 굴러가는 거예요. 며칠 뒤에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연금 받아도 생각보다 부족하더라.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연금이 80만 원밖에 안 나와. 너는 132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야. 그 말 듣고 더 복잡해졌어요.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근데 그 친구는 기초연금이 나온대요. 국민연금이 적으니까 합치면 나랑 비슷하대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나오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노후는 결국 적응이구나.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이러다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나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건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연금은 도움이 되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연금 받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긴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디스크가 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심했어요. 걷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자. 저는 솔직히 병원 가기 싫었어요. 돈이 걱정됐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봐야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MRI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30만 원이래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였어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래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꼭 찍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나중에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찍었어요. 30만 원 내고 MRI 찍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가 좀 심하게 튀어나왔대요.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관리해야 한대요. 물리치료가 1회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한 달이면 12번.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거기에 약값도 있어요. 진통제, 근육이완제. 한 달에 3만 원 정도. MRI 30만 원, 물리치료 12만 원, 약값 3만 원. 한 달 만에 45만 원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허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릎도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려요. 눈도 침침해졌어요. 신문 읽을 때 돋보기 써야 해요. 백내장 초기래요. 이도 안 좋아요. 어금니 하나가 흔들려서 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에요. 60대 넘으니까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MRI, CT, 초음파. 이런 검사들 비급여 많아요. 치과는 더해요.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거의 다 비급여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데 돈 생각하면 못 가겠어.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 돈 때문에. 이게 노후구나 싶었어요. 젊을 때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갔거든요. 월급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병원비 나가면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 달에 또 무슨 검사하자고 하면 어쩌지?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어쩌지? 밤에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노후자금 3억 있다고 안심했는데 병원비 몇 번 나가니까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 저는 그 말이 딱 제 얘기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시세로 따지면 5억은 넘어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통장에 현금이 없는데 집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매달 관리비만 나가고 재산세 나올 때마다 돈 빠지고 자산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집 팔고 작은 데로 갈까?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5억짜리 집 팔아서 3억짜리로 옮기면 2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늘어나니까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친구들 사귀고 단골 병원도 있고 단골 미용실도 있고 아내는 여기서 동네 친구들이랑 매일 만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동네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이사비에 복비에 취등록세 한 번 이사하는데 몇 천만 원이 나가요. 2억 남는 게 아니라 1억 5천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반대했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집에서 계속 사세요. 굳이 이제 와서 이사하시게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집 팔기는 싫고 그렇다고 현금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영목이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연금이라고.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대요. 알아보니까 5억짜리 집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지금 132만 원에 100만 원 더하면 2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거 하면 나중에 집이 은행 거 되는 거잖아.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 말도 맞았어요. 우리 세대는 집이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한테 집 물려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게 맞나?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주택연금 할지 말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기분이 드는 건지.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똑같아. 아파트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집값은 올랐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야.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 젊을 때는 집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내 집 마련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집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돈은 현금이에요. 관리비도 현금, 병원비도 현금, 생활비도 현금. 집으로는 이런 거 못 내요. 그때 알았어요.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은퇴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통장 정리를 해봤거든요. 퇴직할 때 3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나 궁금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CMA 통장 다 합쳐서 계산해 봤더니 2억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2년 만에 7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첫 해에 3,500만 원, 둘째 해에도 비슷하게 나갔으니까 맞는 계산이긴 했어요. 근데 숫자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속도면 3억이 얼마나 가지? 연습장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연금 받기 전에는 1년에 3,500만 원씩 나갔고
연금 받고 나서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 나가요. 지금 2억 3천 남았으니까 이 속도면 15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저 지금 63살이니까 78살이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85살, 90살까지 살잖아요. 78살에 돈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떡해요? 아내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저는 결국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어. 이대로 가면 78살쯤에 바닥이야. 아내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 말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날 밤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단순한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바꿔야 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바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단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또 일을 한다고? 저도 알아요. 63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지출 점검. 우리가 매달 뭐에 돈을 쓰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하나는 일자리 알아보기. 63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민센터도 가보고 솔직히 막막했어요. 35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이 나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전까지는 그냥 불안하기만 했거든요. 돈이 빠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보자.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맞아요. 뭔가 방향이 보이니까 그전보다는 덜 무섭더라고요. 3억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건 지출 점검이었어요. 한 달 동안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다 적어봤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식비, 외식비, 경조사비, 용돈. 적어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건 줄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제일 먼저 손본 게 보험이었어요.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한 달에 45만 원 나가고 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 만나서 상담받았어요. 이 나이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사가 그러더라고요. 실비보험은 꼭 유지하시고 종신보험은 해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 해약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통신비. 저랑 아내 핸드폰 요금제가 둘 다 비싼 거였어요.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둘이 합쳐서 월 3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어요. 차도 고민했어요. 유지비가 월 30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근데 차는 못 팔겠더라고요.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경조사 갈 때. 이 나이에 대중교통만으로는 힘들어요.
대신 기름값을 줄이려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였어요. 외식도 줄였어요. 친구들 만나면 꼭 식당 가서 먹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만나기도 해요. 아내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하는 거예요. 식당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등산 모임도 조절했어요. 일주일에 2번 가던 걸 한 번으로 줄였어요. 막걸리 값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고 이것저것 줄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250만 원 쓰던 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연금 132만 원 받으면 부족한 게 7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기 싫었어요. 부족한 70만 원도 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사실 주변 보면 다들 이래요. 60대라고 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경비하는 친구도 있고, 마트에서 일하는 형도 있고, 주말마다 대리운전 뛰는 후배도 있어요. 요즘 60대가 어디 늙은이에요. 이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시니어 일자리 상담받고, 인터넷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하나 찾았어요. 아파트 단지 관리 보조일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택배 정리하고 단지 순찰하고 민원 접수하고 월급은 11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연금 132만 원에 월급 110만 원. 합치면 242만 원이에요. 지출을 2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이제 매달 40만 원씩 남는 거예요. 노후 자금에서 빠지던 돈이 이제는 오히려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아내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동네 식당에서 점심시간만 일해요. 하루 4시간, 월 50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 둘이 합치면 연금에 월급까지 해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100만 원 가까이 남는 거예요. 예전에 퇴직하고 놀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로워요. 물론 몸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퇴근하면 피곤해요. 근데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불안해하던 때보다 이게 나아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 몸 움직이면서 버는 게 마음이 편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해요. 나도 요즘 이래, 나도 뭐 하나 알아보고 있어. 60대는 은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좀 쉬어요. 아내도 점심일 끝나고 들어오면 둘이 저녁 먹고 산책해요.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은 빠져나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안 무서워요. 매달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오히려 뿌듯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 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예측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모름이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연금이랑 월급 합쳐서 얼마 들어오는지,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고 나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일하면서 산다. 힘든데 괜찮아.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에이, 퇴직했는데 왜 또 이래? 좀 쉬어야지. 그 말도 이해해요. 35년 일했으니까 쉬고 싶은 마음.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일하면서 돈 벌고 아내랑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제가 물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응, 맨날 한숨 쉬고 밤에 뒤척이고 나도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하더라고요. 아내도 불안했을 텐데 저 때문에 더 걱정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대로 잘 살 수 있어. 3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줄일 건 줄이고 벌 건 벌고 그렇게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노후 자금 3억, 집 한 채, 연금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달랐어요. 돈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고, 겉으로 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속은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달라진 건 딱 두 가지예요. 나가는 돈을 줄였고, 들어오는 돈을 만들었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보험 정리하고, 통신비 줄이고, 외식 줄이고, 모임 조절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아내도 같이 일하고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 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이제는 예측이 돼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그전처럼 막막하지 않아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3억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 균형을 맞추면 불안이 줄어요. 오늘 이야기가 저처럼 불안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